안녕하세요. 고봉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신탁의 실무 및 판례라고 해서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16차시 동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부동산 신탁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신탁법에서 그러니까 신탁법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신탁에는 부동산 신탁 외에 상속 신탁, 유언 신탁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특히 부동산 신탁을 살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은 현실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신탁회사하고 체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담보 신탁이나 토지 신탁, 그리고 분양관리 신탁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동산 신탁 유형 몇 가지를 일단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신탁의 공시와 신탁원부의 대항력은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을 하면 신탁 등기를 격려할 텐데, 신탁 등기를 하면서 신탁 재산인 게 공시가 되는 이유가 뭐고, 신탁 공시를 하는 필요성이 뭔지 그걸 살펴보고, 그래서 신탁 계약서가 이제 신탁 등기를 하면서 첨부돼서 공시가 되면 신탁원부의 대항력이라고 해서 신탁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탁원부 대항력 개념하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 관리인과 수탁자 해임은 비송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다른 부동산 신탁 강의에선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일단 신탁법에서 이제 이 두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신탁 법률 관계에서 우리가 신탁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길 때가 생기고, 그 수탁자에 대해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이제 훼손됐거나 사라지면 수탁자 해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두 규정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신탁 공매는 신탁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신탁은 결국엔 신탁 공매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신탁을 했고 나중에 그 신탁 목적에 따라서 이제 채권자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신탁 부동산을 환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환가 처분의 원칙적인 방법이 공매이기 때문에 신탁 공매는 일반인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신탁에서는 당사자로 수익자가 존재하는데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우선 수익자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수익권이 뭔지 개념도 살펴보고, 그리고 신탁법에서 수익권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고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수익권의 양도와 질권 설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한되는 내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탁과 임대차도 신탁법에서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그 전에 체결됐거나 그 후에 체결됐을 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누가 부담 의무를 지는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신탁에 대해서 이제 5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사회신탁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상 채권자 취소소송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신탁법상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과 이제 사회신탁 행위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리고 사회신탁 행위에서 특유의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재산평가와 관련해서 수익권 가치평가 방법, 이런 사회신탁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부동산 신탁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부동산 신탁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종류와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탁이 뭔지,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탁법 2조에서 신탁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받은 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이런 걸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예요.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신탁법에서 신탁의 정의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신탁은 위탁자가 있고, 그리고 수탁자가 있고, 그리고 수익자가 있어요. 이 3당사자가 신탁 구조에 어떤 신탁 구조를 가든 거의 이 3당사자는 항상 존재한다. 물론 어떤 신탁에선 수익자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가 존재하는 신탁에는 이 세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신탁이니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볼 거지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 수탁하는 그 재산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이나 저작 재산권 이런 것도 신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협회에서 이제 수탁받아서 그쪽에서도 그런 업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을 부동산 신탁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신탁법 전면 개정이 2011년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제처나 이런 관련 법률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신탁법을 찾아보면 2011년 7월 25일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돼서 개정이 엄청 많이 추가됐고 좀 상세하게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된 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 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탁 분쟁이 생겼을 때 신탁 계약이 이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체결되었느냐, 이때 따라서 구 신탁법에 적용될 건지 아니면 개정 신탁법에 적용될 건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신탁계약 체결 시점을 봐야겠죠. 근데 이미 이제 2020년이고 2012년 시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탁 다툼에서는, 소송에서는 개정 신탁법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민법에서는 명의신탁을 배울 때 명의신탁이 뭔지 설명을 하고 딱 한 줄, 대부분의 교과서가 대충 한두 줄 처리돼 있어요. 그럼 신탁법상 신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명의신탁이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아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또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만 신탁한 게 명의신탁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모두 무효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뭐 부부간이라던가 그런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죠. 이게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법상 신탁은 모든 이제 교과서 보면 공부했던 분들은 이렇게 한 줄 기억나실 건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완전히 이전되는 신탁이다. 항상 이제 이 정도 한 줄 딱 공부하고 넘어간 게 신탁법상 신탁이에요.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접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약간 뜬구름 잡기식으로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있죠.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완전히 이전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이전되는 이 특징에서 이제 신탁법상 신탁의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파생되고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만, 그러나 이제 신탁법상 그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만 이제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신탁이 뭔지 봐야 되는데, 부동산 신탁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이제 살펴보면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게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거죠.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완전히 이전되고, 그리고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한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이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런 게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이제 신탁계약이 이제 부동산 신탁계약이 기간이 좀 기니까 상대적으로 길다 보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탁 목적에 반해서 신탁재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신탁재산을 어떤 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신탁사무 처리를 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때 비록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넘어갔지만 수탁자의 그 신탁사무 처리가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때도 이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이런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하여 그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신탁의 종류를 보면 이제 영리 여부에 따라서 비영리 부동산 신탁이 있고 영리 부동산 신탁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영리 부동산 신탁을 살펴보는 거고요. 영리 부동산 신탁은 신탁을 업으로 하는 수탁자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가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2020년 9월 기준으로 14개 부동산 신탁사가 있어요. 예, 금융투자협회 부동산 신탁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1개였거든요. 그전에는 물론 더 적었지만 11개로 운용되다가 최근에 한 3개 정도 추가돼서 14개.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14개인데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실 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을 업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받아서 인가를 받아야지만 부동산 신탁사를 할 수 있으니까 1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점점 부동산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뭐 개발까지 안 가더라도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굉장히 많아졌는데 14개 부동산 신탁회사하고만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직을 좀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신탁회사에 그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신탁 업무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들 뭐 대주기관이라던가 시행사라던가 이런 데로 이직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14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부동산 신탁회사는 뭐 이제 매출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 그런 여담이었습니다. 신탁의 종류를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신탁으로 신탁법 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신탁계약, 유언, 신탁선언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보면 신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신탁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신탁행위로. 다만 이제 단서는 뭐 공익신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신탁계약 이게 제일 많겠죠. 위탁자, 수탁자 간의 계약이라는 게 결국 신탁계약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위탁자의 유언. 그래서 이걸 유언신탁이에요. 유언신탁.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탁법에는 유언신탁 말고 유언 대용신탁도 따로 정하고 있어요. 유언 대용신탁이랑 유언신탁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탁에 이제 이거 위탁자의 선언.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신탁선언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당연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신탁계약이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있는 뭐 판례나 분쟁 같은 경우도 신탁계약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게 법률 행위에 의해서 하는 신탁이면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신탁을 아예 간주하는 내용. 이게 101조 사항에 있는데 이제 이런 조항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관련될 때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 대부분이 모릅니다. 신탁법 자체도 대부분이 안 보기 때문에 101조 사항을 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 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그러니까 귀속 권리자,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수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을 자로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탁 존속을 간주하는 거죠. 그 신탁 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신탁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신탁회사랑 신탁회사의 상대방이. 그게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신탁 계약이 종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신탁회사는 종료됐다고 다툴 수 있지만 아니다. 아직 수익자한테 나머지 수익권이 귀속되지 않았다. 귀속되지 않았는데 101조 사항에 의해서 신탁 아직 존속 간주된다. 이런 거 주장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별개로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를 모르면 이런 주장을 해볼 수가 없는데 이런 조항이 있는 거라. 근데 이거 대부분이 모르는 조항이죠. 신탁법 자체를 이제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있다는 걸 일단 아시면 한번 관련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신탁의 종류 유언신탁. 아까 이제 신탁을 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하는 거. 3조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언신탁은 말 그대로 위탁자가 유언으로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민법상 상속이 있잖아요. 상속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일한 원리죠. 상속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피상속인이 있잖아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의 효력이 개시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위탁자가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위탁자 사망할 때 이제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도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위탁자가 살아있는 생전이 아니라 사망을 할 때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면 사망을 할 때 이 시점에 이제 신탁이 그 유언 신탁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도 수익권을 언제 취득하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생전에는 취득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가 사망해야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유언 대용 신탁이 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 대용 신탁인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유언 신탁보다 훨씬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생전에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고 살아생전에 본인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익자에 대해서 변경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유언 신탁은 본인이 사망을 한 다음에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수익자도 그때서 수익권을 취득하니까 아무래도 현실 활용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신탁하고 좀 관련이 없어서 앞으로 이제 설명이 안 나올 거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은행이 이제 신탁 관련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은행에서 만드는 상품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은행에서 유언 신탁이나 유언 대용 신탁과 유사한 상품을 설명하거나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신탁법에 근거가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이거는 59조에 있는 거. 유언 신탁은 아까 3조에 있었는데 유언 대용 신탁.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 신탁하고 달리 신탁의 효력이 위탁자의 생전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정을 먼저 보면 근데 규정도 제목에 유언 대용 신탁이 있는 거고 뭐 위탁자의 생전에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규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권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아니면 이제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이 두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유언 대용 신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자한테 수익권이 귀속되거나 이 경우가 이제 1호 유언 대용 신탁인데 1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위탁자가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이때 이제 수익자한테 수익권이 귀속되는데 이게 사후수익자라고 보면 사후수익자가 있지만 이 전에 위탁자 사망하기 전 생전에도 수익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후수익자 외에 생전에 수익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1호의 유언 대용 신탁은. 그리고 아니면 위탁자 사망한 이후에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이때는 4호 수익자가 유일한 수익자. 이게 2호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언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망을 해야 모든 효력이 발생하고 수익자가 이제 수익권을 취득하는 건데 위탁자가 생전에 본인이 언제든지 사망하기 전까지 생전에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익자의 변경한 권리를 가지고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을 하려면 이제 신탁 행위를 따로 정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이게 유용하냐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위탁자 대부분 이건 이제 개인을 산정하시면 돼요. 어차피 유언 대용 신탁이랑 유언 신탁은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와 상관없지만 이 개념상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아버지가 자기가 살아생전에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고 그 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뭐 이자라든가 신탁 수익에 대해서 자기를 수익자로 했다가 아니면 부인을 수익자로 할 수 있죠. 부인 아니면 자녀, 첫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는 거 살아생전에.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첫째를 수익자로 지정해서 첫째가 수익을 계속 받고 있는데 뭐 첫째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자기가 살아생전에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변경하거나 셋째로 변경하거나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제 유류분 부분이라던가 상속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뭐 재산을 넘겨줄 때 내가 어느 한 자식한테 모두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민법은 그런 걸 대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라던가 그런 걸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잘 활용하면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재산을 넘겨주는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의사대로 이제 내 재산을 뭐 활용하거나 넘겨주거나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이런 신탁 상품을 개발할 때 유언 대용 신탁과 유사한 이런 걸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실제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죠. 이런 걸 활용하는 사례가. 그래서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유언 대용 신탁이나 유언 신탁으로 판례 검색해보면 거의 많지 않은데 그러나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제 부동산 신탁과는 관련 없는 분야지만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나의 신탁의 종류로서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신탁은 원래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을 하고 수익자를 정하고 나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위탁자가 수익자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 신탁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생전에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을 볼 건데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소멸하고 새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수익권을 차례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걸 모두 이제 포함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물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위탁자 생전에 수익자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그 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신이 갖는 걸로. 그리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남편이 죽으면서 내가 사망하면 그 수익자는 배우자로.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부인이 사망하면서 나의 이제 수익자는 배우자인 남편이 가지는 걸로. 그리고 그 배우자조차 사망하고 나면 그때는 수익자는 부모 또는 자녀. 대부분이 자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자 연속 신탁도 설정할 수 있고 그 근거가 뭐냐면 신탁법 60조에서 수익자 연속 신탁이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 행위로 이런 식으로 수익자가 사망한 게 수익자가 갖고 있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인이 수인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정할 수 있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지 않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신탁법에서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것도 두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개괄적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신탁의 유형을 개괄적으로만 살펴볼 건데요. 먼저 관리 신탁이 있어요. 관리 신탁 있고 처분 신탁이 있는데 관리 신탁은 말 그대로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회사가 수탁자죠.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신탁하는데 관리 신탁하는 거예요. 표현 그대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만 신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도 갑종 관리 신탁, 을종 관리 신탁이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 갑종 관리 신탁이라는 건 일체 관리를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 부동산 관리자, 그 부동산 신탁회사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신탁회사인데 전문 부동산 관리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서 임대차 관리, 뭐 시설 유지 관리, 세무법, 뭐 일체 관리를 하는 걸 갑종 관리 신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하면서 관리 운영 수익이 나오겠죠. 관리 운영 수익의 대표적인 거는 뭐 임대를 하면 임대 수입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수익자한테 교부하는 게 갑종 관리 신탁이고 을종 관리 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 명의만 수탁받아갖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갑종 관리 신탁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관리 신탁은 을종 관리 신탁인데 관리 신탁 자체도 많이 사용되는 신탁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설의 유지 관리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할 거고 이제 각 이런 부분을 할 만한 다른 쪽에 하지 신탁회사가 이걸 뭐 신탁 받아가지고 전체적 일체 관리를 하면 이 신탁 보수가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신탁회사도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 아니고 위탁자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처분 신탁은 부동산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한테 신탁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부동산 가치가 너무 고가인 거죠. 고가거나 부동산의 이해관계, 권리 설정, 제한 권리가 너무 많이 설정이 돼서 이해관계이 너무 많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권리 설정된 뭐 제한 권리를 다 해결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어렵고 아니면 부동산이 너무 고가예요. 뭐 100억 단위 넘어가거나 고가면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근데 이제 소유자는 처분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한테 부동산을 신탁하는 거예요. 그 처분하고 나서는 처분 대금을 수익자한테 정산해주는. 이 수익자는 위탁자가 본인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분 대금을 여기 위탁자한테 이제 정산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분하고 처분 신탁에 따른 신탁 보수란 신탁 관련 사무처리 비용은 이제 먼저 정산하고 그 남은 금액을 수익자한테 정산해주는 신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문에서는 처분, 담보권 설정, 처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처분이라는 거는 매각밖에 없어요. 매각 있지 뭐 부동산을 소유자가 거기다가 무슨 뭐 담보권 설정을 해달라는 처분을 목적으로 처분 신탁을 설정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거죠. 팔아달라는 목적으로만 처분 신탁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신탁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신탁인데 개념을 보면 수탁자가 토지 등을 수탁받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이런 토지 등의 건물 택지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하는 신탁이 토지 신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할 때 그럼 수입은 어떻게 내느냐?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분양 수입이나 임대 수입 등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익을 발생시켜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그래서 이걸 토지 신탁이라 말하고 그래서 흔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신탁회사하고 체결하는 그런 신탁은 토지 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토지 신탁이고 그 안에 종류가 관리형 토지 신탁이 있고 차입형 토지 신탁, 임대형 토지 신탁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관리형 토지 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형 토지 신탁이고 이거 차입형 토지 신탁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보 신탁이 있는데 담보 신탁은 부동산 신탁 유형 중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는 신탁인데 이건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수탁자한테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신탁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탁자가 있는데 위탁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고 신탁회사 그리고 채권자가 있는데 위탁자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부담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신탁을 설정하고 이 신탁에서의 수익권을 수익자를 이제 채권자로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위탁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자기가 신탁받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한테 변제해 주는 거. 이 기능이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담보 신탁의 근저당권보다 뭐 장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건 뭐냐면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설정할 때 비용 들잖아요. 근데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채권자 수익자가 된 채권자가 자기가 위탁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이라 있을 거잖아요. 이 채권과 별개로 수익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근저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탁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하고 따로, 그러니까 근저당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이제 채권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도 돈이 필요하면 어디다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수익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담보 신탁이 가장 이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결국 돈을 못 받으면 강제 경매하거나 임의 경매 방법으로 하니까 경매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민사집행법상 민지법상 강제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는데 부동산 신탁을 해서 담보 신탁을 한 다음에 채무자가 위탁자가 돈을 못 갚아서 나중에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공매, 임의매각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매를 통해서 신탁공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신탁공매라고 하는데 신탁공매를 통해서 처분하는데 그거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보다 시간이 좀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이 이제 부동산 근저당권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건 신탁회사가 말하는 주장이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부동산 신탁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